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예 처음부터 보면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있으면 이제 재건축이고요. 없으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빌라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개발이고 아파트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건축인데 정확히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이 구역 안의 집들의 면적이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여러 요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건물마다 연식도 다르고 또 평가 금액도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비 사업에 만족을 하셔서 동의를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면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라던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또 많습니다. 네, 이제 절차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겠죠. 이 면적은 서울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노후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수 60%, 이거는 필수 항목이니까 무조건이고요. 아래 선택 항목 중에서 호수 밀도, 과속 필지, 접도율, 면적, 노후도 중에서 한 가지가 추가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장이 나오는 시기죠. 해당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뽑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설립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 면적은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70%, 동별 소유자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강제 조합원 또 임의 조합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구역 안에 75%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추후에 탈퇴는 가능한 거고요. 현금 청산을 받으시면서 탈퇴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사업 기간에 강제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합원이라고 써놨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거나 모이는 자리에서 소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탈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인 거고요. 다음으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 선정인데요. 조합에서 정한 입찰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참여한 시공사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로 올라온 시공사들한테 시공사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라는 걸 만드는데요. 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분양가를 더 많이 받아주겠다. 미분양 시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 뭐 변제하겠다. 이주비를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이 조합에서 주로 관심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표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계약을 해도 공사기간 안에 계약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유들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감재나 건축자재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든가 부득이한 사유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뭐 조합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또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2023년 7월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던 게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겨진 이유는 사업의 원활한 절차 때문인데요.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시공사 선정도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어느 브랜드로 할 것이냐, 하이엔드를 유치할 것이냐, 평면도나 이렇게 조합원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일찍 정리하면 당연히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은 이제 속도전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시공사 같은 거는 바로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잡음도 줄이고 투명성도 높이면서 속도 자체가 단축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시공사가 신용을 가지고 이주비 대출이나 사업비 조달 같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이런 건설사를 조기에 확보해서
이 사업성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뭐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이나 조합원 혜택 같은 거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공사를 너무 급하게 선정할 경우에는 특히 뭐 구체적인 설계비나 공사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차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공사비 증가나 시공사와 갈등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정해지면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넘어갑니다. 뭐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는 계획을 인허가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제가 정비 계획을 짜면서 전체 세대수나 뭐 몇 개 동 몇 개 층으로 할지 큰 틀을 짰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보다 좀 더 심화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는 허가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 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이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 분양인데 이 단계에서 새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고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이냐, 사업이 진행되는 변수에 따라서 계속 뭐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뭐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환급금이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재건축한 아파트가 예전과 달리 이 층수가 이제 높기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교해서는 사업성이 약간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새 집을 미리 산다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네, 분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같은 동, 같은 뭐 층, 아파트니까 비교적 이견이 적을 수는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나 노후도, 대지 지분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립니다. 여기 보시는 추정 가액은 여기 이제 실제 거래가액이 30억이라고 해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추정가액보다 중요한 건 권리가액인데 이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거는 정비사업의 이제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방식은 이렇게 되고 실거래가가 내 자산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특정 타입의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A 타입 300세대밖에 없는데 조합원 500명이 지원을 했다. 이럴 때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끊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로는 최근에 재개발 구역인데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 한남 뉴타운 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저층에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다가구보다는 권리가액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역 안에서 조합원 분양 시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구역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권리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면 매매가 10억인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 7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17억이라는 게 아니고 이 매매가 기준 10억을 감정평가하면 3억이 나올 것 같으니 나머지 7억이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율을 평균 100%로 잡으면 권리가액 또한 이렇게 3억이 되겠고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다 하면은 여기서 차액인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총 얼마를 내냐면 매매가 10억을 처음에 지불했고 4억을 지불했으니까 총 14억을 주고서 이제 집을 산 건데 14억 중에서 7억이 프리미엄이었고 7억이 조합원 분양가였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이제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일반 분양가도 결정이 나서 수익을 따져보게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조합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안 되게 되는데 재건축에 비하면 재개발이 지위 양도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재건축은 세법상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한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와 포함이 안 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뭐 입주권 전환되는 시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인가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주 및 철거가 남았습니다. 예전으로는 이 시기가 되면 우르르 집을 나가서 한 번에 이제 집을 구하면 주변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나누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기에 이 구역 안에 있는 집들이 이제 비우게 되는 거고, 집을 비우고 나면 멸실을 하겠죠.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지고 지분만큼, 내 지분만큼 내 땅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이 없어지니까 주택분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산사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그 전에 멸실이 돼서 집이 없어진다면 나는 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1년치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할 점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2주택 시 8%를 납부를 하시잖아요. 지금 집이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로는 토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분 중과세율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4.6%를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이 될 때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기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건물은 남의 걸 산 게 아니고 우리 조합이 지은 최초의 집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2.8%의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의 삽을 뜹니다. 통상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이 시점은 재건축의 경우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이 있는데 준공 시점부터 10년이거나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상승분 이 둘 중에 짧은 거를 따져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 이상이다 하면은 분담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최종 단계인데요. 이거를 땅 정리한다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각 대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전 고시 단계라고 하는데 마지막이지만 마냥 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2단계로 와서 소송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이전 고시도 못하고 미등기 아파트로 남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로는 마포구에 작년에 9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25년도에 해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절차가 굉장히 많죠. 물론 부동산의 입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은 주민들 간의 의견 합치 그리고 비례율 그리고 위치 순서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타임라인을 한번 좀 따라가 봤는데요. 아유, 복잡하죠.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다시 보기 하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 중에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또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달려왔는데 세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는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전화 문의 드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미나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여기서 주택수를 따지는 것도 다 전부 달라요. 세부적으로 오늘 일일이 공부해 보는 거는 또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는 큰 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부는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조정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올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세금 관련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래세는 취득 단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중부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고 생각하는 양도세는 사실은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거래 후에 남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양도세는 아니지만 증여의 경우는 뭐 주택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표처럼 제가 한 파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벌써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입니다. 정확히는 주택의 취득세율인데 그러니까 주택도 아닌 것도 취득세를 내셔야겠죠. 뭐 땅도 있고 차도 있고 골프 회원권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보통은 집은 땅과 건물의 한 세트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경우에서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집이 없고 부속 토지만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율과는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집을 살 때는 주택을 살 때는 이 요율에 맞춰서 취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 왼쪽을 보시면 뭐 가격도 있지만 성격도 있습니다. 유상 매매, 돈을 주고 내가 내는 취득세율이 있고 또 원시 취득, 내가 지은 거를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또 상속,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물려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세표준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나의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따지는 게 되게 간단해요. 내가 물건을 내가 이 부동산을 산 그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거래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증여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물건을 받았는데 이걸 얼마를 받은 걸로 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뭐 시가 안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로 칠 것이냐는 단지 내의 실거래가는 유사 매매사례 감정평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율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이 구간별로 끊어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례세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취득가가 8억이다. 그러면 19년도까지만 해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2%에서 3% 사이라고 책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를 사게 되는 경우는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가세한다는 거죠. 앞에 봤던 이 표에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세율을 얹게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는 뭐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고 이건 청약할 때 이제 되는 경우이고요. 지금 이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